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세법 11째 시간으로 재산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재산세의 개요 및 특징, 개요 먼저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군 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계산해서 본래 재산세와 합합니다. 요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 합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합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지방세 중에 시군세, 특별시의 경우에는 자치구세와 특별시세로 구분합니다. 지금 보자면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인데 6월 1일 현재 시군 그리고 자치구까지 포함돼서 시군 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여기에 이제 부과하는 거죠. 이 재산에 대해서만. 사실 주택도 원래 토지, 건축물 안에 들어있는 그 개념이지만 지금 재산세는 따로 떼어서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주택 따로 일단 이렇게 3개, 재산세에선 3개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선박, 항공기는 동산이니까 우리랑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군에 있는 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이제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도시지역이라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더 있는 거죠. 도시지역분 재산세라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합산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해마다 내는 거죠. 해마다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물론 선박, 항공기도 있긴 하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세금을 내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세이고 시군세이고 특별시의 경우에는 자치구세와 특별시세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특징인데요. 시군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세를 합니다. 단 특별시의 경우에는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그랬습니다.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와 구, 그래서 둘 다 약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져간다. 우리가 이 납세 의무자가 이 재산세를 냈을 때 이제 지금 특별시라고 그랬으니까 서울로 보고 서울시 강남구와 서울시 강북구는 그 땅값이 다르니까요. 그 구에 들어오는 그 세금이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절반, 그러니까 50%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강남구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재산세는 그냥 내죠. 그 재산세는 내는데 그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로 올려보낸다고 해요. 우리 강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재산세를 내지만 그 중에 50%만 강남구에 재원으로 쓰고 50%는 특별시로 보내버리면 특별시가 그 여러 구를 다 모아서 이제 그 구마다 균등하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마다 다시 배분을 해서 그 서울시 내 여러 구가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른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다르잖아요. 재산세가 다른데 그것을 어느 정도 맞추는 역할을 하느라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재산세가 50%는 특별시 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시세 및 구세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소유자의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 소유자에게 그 기준일의 소유자에게 과세를 합니다. 6월 1일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를 하죠. 그래서 세원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물세이고 물건에 부과하죠. 물세이고 응익과세. 그 효익을 누리는 사람이면은 그 효익에 따라서 그 세금을 냅니다.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고 수익, 창출력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일부 토지에는 인세를 적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00%가 물세는 아닌가 봐요. 일부 토지에 인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그래 있고, 법령이 정하는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예, 도시 지역에 더 많이 부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지역 사는 사람들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데, 그러나 그에 대한 혜택도, 그러니까 그 재산세가 들어가서 그 세금이 다시 쓰이잖아요. 쓰이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 자신들이 받는다고 합니다. 뭐 제가 구체적인 예는 안 썼지만 강사님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썼고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하죠. 신고납부가 아니고 보통징수 방법.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 가산세가 바로 신고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 뭐 이런 거잖아요. 신고 불성실 이런 거. 그래서 가산세는 없어요.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가산금은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납부 기한을 지나게 되면 이제 이자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는데요. 가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물납 및 분납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죠. 물납도 있고 분납도 있다. 예, 재산세는 물납, 분납 가능하고, 재산세 과세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에 기재하는 대장과세이다. 예, 대장이 있답니다. 대장. 재산세 과세 대장이 있어서 요것에다가 이제 기재한다고 해요. 그리고 소액 징수 면제 제도도 있고요. 세부담 상한 제도도 있습니다. 소액 징수는 면제하는 거죠. 소액 징수 면제 제도. 그리고 세부담 상한 제도. 상한을 둬가지고서 막 무작정 올리지 않고 상한선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요. 과세 대상은 시, 군, 구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라고 하였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공부상 능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고요. 사실상의 현황. 그 다음에 토지를 보자면 주택에 딸린 토지는 우선 제외하고, 예,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제외하고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28개 지목 그 토지, 이것과 매립 간척 등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이것을 재산세 과세 대상의 토지라고 보고, 건축물은 그냥 건축물인데 주택만 빼고 건축물이라고 하고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예, 그 토지는 여기 들어가서 주택으로 그냥 보는 거죠. 건물과 토지. 여기서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택 바닥 면적의 10배로 본다. 예, 주택 바닥 면적의 10배로 본다. 이 부분은 저희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로 보면은 막 엄청나게 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이 세율을 주택으로 매기고 싶다고 아주 그냥 쬐끄맣게 요만하게 그냥 집을 하나 지었다. 그런 꼼수를 방지하려고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택 면적의 10배만 주택으로 보겠다. 뭐 10배를 쳐서 요거를 주택으로 보겠다. 나머지는 이제 토지로 과세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꼼수를 방지하는 그런 뭐 저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겸용 건물에서의 주택의 범위, 예, 주상복합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주거 공간, 상업 공간, 예, 상점 같은 거죠. 같이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실 때, 한동이라면 이제 그냥 동 하나죠. 동 하나. 한동의 건물이라면, 한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럴 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그래서 만이 중요합니다.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예, 여기서 뭐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이 뭐 주택이다. 그러면 2층, 3층만 주택으로 본다. 이런 거죠. 2층, 3층만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뭐 일동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권, 뭐 아파트 상가 이렇게 썼는데요. 그냥 뭐 주상복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구의 건물일 경우,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초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50% 이상이라면 이번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이었고, 여기는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이거는 예를, 이렇게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이쪽이 이제 도로라고 할 때, 뭐 이쪽에 이만큼 이제 1층에 여기다 점포를 놓고, 안쪽으로 이렇게 가정집이 있다고 치면요. 예, 이런 거를 이제 1구에 건물로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다. 이 주거용 공간이. 그런 경우는 이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1구의 주택. 1구의 주택이라는 것은 소유상의 기준은 아닙니다.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기숙사 등은 방 1개가 한 구입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과세 대상별 토지의 구분인데요. 이제부터 조금 저는 어렵더라고요. 복잡해진다고나 할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과세 대상별 우선 토지라는 거 개념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은 토지만 보는 겁니다. 과세 대상별 토지의 구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과세 기준일 현재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용도가 중요할 것 같고,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 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 이렇게 구분됩니다. 종합합산, 별도 합산, 분리, 종합합산, 별도 합산, 분리. 그래서 종합합산이라는 것은 자기네끼리 합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합산입니다. 합산. 합산이 2개고 이건 분리는 그냥 건건이입니다. 건건이. 그리고 건건이고 예를 들어 취득은 건건이잖아요. 취득세를 뭐 올해에 내가 집 2채를 샀다고 그걸 합쳐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취득 건건이니까 이것도 지금 분리과세는 건건이이고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합산인데 종합끼리 합산, 별도끼리 합산 이렇게 알아두시고 종합합산 과세 대상은 비사업용입니다. 비사업용. 비사업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직접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도 않는데 뭐 땅을 왜 사냐, 뭐 투기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예, 뭐 비효율적은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비사업용 종합합산은 비사업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투기 목적으로 사는 의도가 이제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소유자별 별도 합산합니다. 소유자별 별도 합산. 그리고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더 비쌀수록 더 높은 세율을 매기겠죠. 초과 누진세율. 이것은 이제 별도 합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은 이제 사업용입니다. 뭐 저기 상가 건물 같은 거를 말합니다. 사업용, 영업용. 사업에 직접 쓰이고 있으니까 뭐 투기랑은 관계가 없겠죠. 소유자별 별도 합산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소유자별 별도 합산 같은 거죠. 소유자별 별도 합산, 초과 누진세율은 이거 다 같습니다. 종합합산이랑 별도 합산.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이제 건건이라고 했고, 차등과세로서, 최고율 4%의 최저율 0.07%입니다. 0.07%. 1000분의 0.7이기 때문에 0.07%, 1000분의 40이면 4%입니다. 4%. 이렇게 차등과세이고, 대신에 비례세율입니다. 비례세율. 그래서 여기는 뭐 초과 누진세율이지만 여기는 비례세율이다 알아두시고 각각의 토지가액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하나하나씩 볼 건데 분리과세를 먼저 볼 겁니다. 분리과세가 제일 심플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싸다고나 할까요? 0.07 이런 거 있으니까 화면 올려서 분리과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보겠습니다. 국가의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중과가 필요하다거나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거죠. 그래서 분리과세라가 다 싼 것은 아닙니다. 0.07도 있지만 4%도 있기 때문에 보호 지원이나 중과가 필요한 토지입니다. 농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목장 용지가 있고요. 그리고 공장 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용지가 있습니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치성 재산이 있습니다.
먼저 농지를 보겠습니다. 전이나 답, 과수원 같은 것들은 0.07%입니다. 1000분의 0.7, 0.07%. 자,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도 있을 거고, 일반 법인 아니고 특정 법인입니다.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어야 되고요. 군, 읍, 면에 있는 농지는 모두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에 군, 읍, 면에 있는 농지는 모두인데, 만약에 군, 읍면이 아니라면 특별시 광역시라든지 특시특도시 이런 지역이라면 도시지역 외도 있을 수 있고 도시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 외라면 분리과세에 들어가요. 여기만 이제 이것이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분리과세니까 도시지역 외라면 분리과세 대상인데 도시지역이라면 하나 더 따집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만 분리입니다. 녹지지역만 얘네들만 한정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그러니까는 푸르고 저기 풀밭이잖아요. 녹지 푸르고 그 다음에 개발 안 되는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개발 안 되는 곳, 푸른 녹지 이 부분만 저기다 농지다. 도시지역 외라면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라면 녹지역이 있으니까 녹지 말고 주상공록이잖아요. 주상공록. 주거, 상업, 공업 이런 지역에 만약에 농지가 있다면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예, 주거, 상업, 공업에는 농지가 있으면 종합합산으로 과세를 합니다. 도시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만 분리과세하고 도시지역 밖이라면 그냥 분리과세하고 군읍면도 모두 분리과세합니다. 특정 법인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라면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곳에서 소유하는 농지라든지 사회복지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소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여 생산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네가 뭐 지어 먹는 거죠. 사회복지사업가가 지어 먹을 때 쌀 가지고 해서 먹을 때 그럴 때고 법인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거나 이럴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도 특징법인 단체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도 농지에 들어갑니다. 0.07%. 일반 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합합산과세로 들어갑니다. 일반 법인은 종합합산과세. 다음에는 목장용지인데요. 목장용지 0.07%고요. 농지랑 똑같죠. 0.07%.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아까랑 똑같습니다. 개발 안되는 그리고 푸르른 녹지 예, 여기 도시지역 아니라면 이렇게 여기여야 되고 도시지역 밖이라면 목장용지여야 됩니다.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 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허용 토지 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여기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 허용되는 토지 면적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범위 내 범위 내에 있는 것만 0.07%가 되고요. 허용 토지 면적을 초과한다면 도시지역 또는 초과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도시지역 안에 주상공 이런 거 말고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말고 주상공 이속이 있다면 종합합산과세로 갑니다. 이 비율로 또 따진 건다는 거겠죠. 종합합산으로 가서 합해지겠죠.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0.2%입니다. 0.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 중일 때는 포함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다면 한 그런 경우라면 제외되고요. 이거로써 공장 입지 기준 면적 범위의 토지, 이것도 범위 내에 있는 그런 토지여야 됩니다. 자, 군, 읍면 지역은 모두 공장용지 들어가고요. 이제 그 외에 특별시, 광역시라든지 특시, 특도 이라면 산업단지여야 되거나 아니면 공업지역이거나 이렇게 해야지 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이니까 이번엔 공업이 여기 들어가고 주상녹이 되겠죠. 주상녹. 주상녹이면 이번에는 종합이 아니라 별도로 들어갑니다. 별도. 그래서 외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상녹이면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공장 용지라도. 그리고 기준 면적에 초과한다면 종합 합산으로 갑니다. 기준 면적에 초과하면 종합 합산으로 갑니다. 여기 기준 면적 아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초과하면 종합 합산으로 갑니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리과세 토지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0.2%인데요. 0.2%. 각종 공사, 뭐 농어촌 공사나 수저항 공사, 각종 공사의 소유 토지라든지 염전,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염전으로 실제 사용도 중인 토지, 그리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 이런 터미널, 염전 터미널도 역시 분리과세이고 세율은 0.2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고율 4%짜리가 사치성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 토지. 이것도 역시 4%로서 역시 이제 분리과세 대상인 거예요. 골프장용 토지라든지 고급 오락장용 부속토지 같은 것은 4%가 되겠습니다. 분리과세를 요약해서 한번 표로 써봤는데요. 농지는 0.07%, 실제 영농에 사용해야 되고 개인 해당되고 법인 중에 특정 법인만 해당되고요. 종중 그리고 사회복지가 같은 뭐 단체, 특정 법인과 단체, 군읍면에 있으면 모두이고요. 군읍면 밖이라면 도시지역 밖이라면 모두입니다. 군읍면 밖인데 도시지역도 밖이다. 그럼 모두이고, 그럼 이제 도시지역 안만 체크하면 되겠죠. 도시지역 안. 도시지역 안에서 개발 X 녹지 일대만 이 분리과세, 예, 개발 X 녹지 일대만 분리과세, 아니라면 종합합산과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장 용지도 0.07%고 실제 축산용에 사용되어야 되고 기준 토지 면적 이내여야 한다. 예, 여기는 면적이 또 조건이 있다는 거. 개인, 법인 다 해당하고 도시지역 밖이라면 목장 용지여야 되고요. 도시지역 아니라면 개발도 안 되고 녹지도 안 되는 여기만 가능하다. 여기만 가능하다. 뭐가요? 목장 용지로. 그쵸? 여기만 가능하고 아니면 종합합산과세. 그리고 토지 면적 이내여야 되기 때문에 토지 면적을 초과했다면 종합합산과세로 갑니다. 종합합산과세. 공장 용지는 0.2%인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기존 면적 범위 내여야 하고 군읍면에 있으면 모두이고요. 군읍면 밖이라면 산업단지나 공업단지여야 하고 만약에 군읍면 바뀌면서 주상록이면, 그러니까 공업단지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군읍면 바뀌면서 주상록이면 별도로 갑니다. 별도 합산과세. 주상록, 별도 합산과세. 기준 면적 초과 시는 종합 합산과세로 갑니다. 이거 별도가 기억해야 되겠죠.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 합산과세로 간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0.2% 매기는 것이 공사 소유 토지라든지 염전이라든지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사치성 재산 4% 매기는 것은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세율은 0.2%부터 0.4%까지 아까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0.2부터 0.4까지가 있고 별이사로 별이사. 예, 빨리 읽으면 변리사가 되겠죠. 별리사로 외우고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입니다. 주택, 공장 요거 빼고 무허가 빼고 예, 제외니까 주택, 공장용 무허가 이거 빼고 상가, 점포, 사무실, 교회, 학교 같은 건물들을 말하는 거고요.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부속 토지로 봅니다. 부속 토지로 본다. 무슨 뜻이냐면 건축물이 없는데 영업에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건축물이 없이도 영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차고, 자동차 운전학원,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시장용 토지,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휴양지, 유원지의 부설 주차장, 그리고 묘지. 이 정도는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 있을 때 조금 전 화면에서 봤죠. 도시지역 내에 공업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도시지역 내에 공업지역이 아니라 주상록에 있는 거죠. 주상록. 여기 있다면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과세 기준이 현재 건축물 주택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주택의 부속 토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 주택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주택의 부속 토지. 그러니까 과세 기준이니까 6월 1일이잖아요. 6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철거 멸실된 게 6개월이 아직 안 지났다는 거죠. 6월 1일로 봤을 때. 그러니까는 작년 12월 1일부터 이렇게 돼야지 이게 6개월이 될 것 같은데요. 12, 1, 2, 3, 4, 5 이렇게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지 아니었다면 부과를 한다는 거죠. 건축물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별도 합산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다음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보겠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분리도 아니고 별도도 아니다 그러면 다 이거 조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종합합산 과세 대상도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라서 0.2%에서 0.5% 안에 들어있고요. 종2호로 외우면 됩니다. 종2호 이렇게 종2호 땡땡땡 종2호 이렇게 외우시고, 농지라면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 여기 들어가고, 일반 법인 여기 들어가고요. 아까 특수법인인가 특정법인인가 그랬어요. 분리과세는 일반 법인이면 여기 들어가고, 도시지역 안에서 물론 개발 빼고 녹지 빼고 도시지역 안에 토지, 그러니까 농지죠. 농지, 도시지역 안에 농지는 종합합산으로 농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목장용지는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는 목장용지 중, 이건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이거 분리과세에서 분리과세의 그 조건이었는데요. 여기를 만족하고 기준 면적까지 만족하면 분리과세에 들어갈 건데 기준 면적이 초과돼 버렸다. 이러면 이제 종합합산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기준 면적 초과 이 부분이 걸려서 1위로 떨어진 거고, 도시지역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목장용지는 이제 종합합산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다음에 공장용지라면 기준면적 초과했다. 그러면 이제 이 종합으로 들어오고요. 기타로서는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지목이 잡종지인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등 굵은글씨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그리고 지목이 잡종지인 것들 이렇게 되면 종합합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건축물의 그 시가표준액, 건축물의 그 금액이 아주 낮다는 거죠. 토지 금액보다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축물이 미미한 작은 건축물이라면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에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는 이 종합합산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됩니다. 건축물은 별도 합산으로 들어가고,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는 종합 합산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그 시가표준액이 아주 미미할 때, 토지 시가표준액이 훨씬 크죠. 98% 될 거니까, 훨씬 클 때, 토지 값이, 그러니까 건축물 값이 미미할 때는, 종합으로 들어가고요. 그 건축물 자체는 별도 합산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재산세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과세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재산세는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로 한다.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때 비율은 각각 50%로 한다고 했습니다. 납세지는 부동산의 경우에 그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원칙은 사실상의 소유자입니다. 원칙은 사실상의 소유자. 예외는 의제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 소유자는 아니지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실상의 소유자 먼저 보자면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고요. 공유 재산의 지분권자라면 각각 지분만큼이 납세 의무자고요. 연대 의무는 아닙니다. 연대 의무는 아니다. 그리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예, 토지와 건물의 주택의 경우에
건물과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것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신탁재산의 수탁자.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하여 납세 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본다. 위탁자별로 각각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건데 어쨌든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죠. 그렇다고 수탁자가 실제로 그것을 다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이제 위탁자가 돈을 내겠죠. 위탁자에게 뭐 어떻게 돈을 보내든지 어쩌든지 위탁자가 그걸 돈을 부담하겠지만 그러니까 의무자,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는 뭐 책임지고 위탁자에게 뭐 연락해서 돈을 받고 뭐 이걸 하고 그런 거를 해야겠죠. 수탁자가.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화면 올려서 보겠습니다. 원칙은 사실상의 소유자였지만 예외로 의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위의 교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공부상의 소유자인데요.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의무자입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신고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마침 뭐 6월 1일 전에 뭐 5월 뭐 28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때 잔금을 치렀다. 그래서 A에서 B로 이제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상은 여전히 A겠죠. 5월 28일에 했으면 6월 1일에는 사실은 이제 B가 내 집이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아직 저기를 안 했다면 등기를 안 했다면 공부상 A가 소유주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실제로 잔금까지 치러서 B가 주인이라 하더라도 A가 이 소유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겠죠.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안 한다면 그냥 A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된 상속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주된 상속자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며 그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 가장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5월 28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전히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을 거고, 그쵸? 6월 1일에는 여전히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등기를 하지 아직 않은 상태겠죠? 아버지 돌아가신 지 뭐 며칠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주된 상속자가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뭐 배우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어머니가 될 테고 아니면 어머니까지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그래서 뭐 형제들만 남았다 그러면은 가장 연장자 형제가 마지가 주된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은 종중소유이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지고요. 매수계약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 이 부분은 지금 국가 등과 연부로 지금 이게 전부 조건이 됩니다. 국가 등과 연부로 계약을 취득한 다음에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끔 사용권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보면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및 보유지로 지정해 놓았다면 이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가 의무자가 되고요. 채비지 보유지.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사용자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면 사용자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익을 내고 있겠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데 사용자는 있다. 그러면 그 사용자에게 부과를 시킨다. 이럽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지를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납세 관리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 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내잖아요. 매년. 그러니까 매년 고지서가 누구한텐가 날라가야 되고 그거를 누군가 내야 되잖아요.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라면 납세 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가 있나 봐요. 만약에 그렇게 지정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 의무자가 납세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사용자, 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으로요. 다음에 신탁재산의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납세 의무자, 아까 신탁자, 수탁자였죠? 위탁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법 11번째 재산세에 대해서 특징이랑 과세대상, 과세권자 이런 부분을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